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61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권 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TDR이라고 하죠. 자, 이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약어로 TDR을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이 개발이 우리가 가능한 지역과 우리가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전 지역이 있는데, 이때 보전 지역을 또는 이 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보전 지역에 이 토지 소유자,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자는 또 개발에 따르는 또 의도하지 않은 또 우발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가 완화시켜 주게 한 제도가 바로 TDR이다. 자,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게 한 제도입니다. 자, 이 TDR 관련해서 또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될 용어죠. 자, 그래서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소유권과 이 개발권을 분리를 합니다.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이 개발권은 이 지역에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매각을 하겠죠. 자,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면서 우발적인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죠.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정부와 같은 공적 주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역인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 개발 지역에서는 이 토지 이용 밀도, 이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밀도, 대표적으로 이 용적률, 이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돼야 이전 가능한 개발권 TDR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지가가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규제도 강화되고 지가가 높아야 또 TD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에 대한 우리가 상한선을 설정을 하죠. 자, 이 상한선을 설정해서 이 용적률의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사오면은 그 개발권의 수만큼 상한선 이상 더 개발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바로 TDR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TDR은 지역주구제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 지역, 우리가 이 지구제를 우리가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TDR은 초기에는 역사적 유물 보존, 문화재 보호,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 우량농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지만은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이 TDR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26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가 나오죠.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부동산 관리는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관리에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 자, 부동산 관리는 우선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건축물이 고층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층화된 건물에 대한 이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 도시화 형상으로 인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는 최근에 보면요, 이 복합 개념, 이것도 우리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복합 개념적인 관리가 나타나는데, 이 기술적 우리가 관리,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또 이쪽에서 또 지문 나오죠. 기술적 관리, 이 경제적 관리, 이 법률적 관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기술적 관리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로서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라고 하죠. 자, 물리적 형상에 있어서의 유지 관리가 바로 이 기술적 관리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즉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주거나, 이 물리적 기능적 측면의 하자가 발생한 후에는 그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적 측면의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말하죠. 자, 토지인 경우에는 경계를 우리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거나, 이 경사지 대책으로서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 관련해서 이 기술적 관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죠. 또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한다든지, 이 건물인 경우에는 이 청소, 소독하는 위생 관리, 건물의 각종 기기나 기구를 수리, 운전, 우리가 보수하는 설비 관리, 방범 방제 등의 기타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정 관리 등은 건물의 기술적 관리죠. 자, 이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이나 총 비용을 우리가 통해서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서 특히 이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 중요한 거죠. 특히 이 수익성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에 중요한 게 경영관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인 경우에는 낮이를 우리가 적정하게 활용하죠. 모델하우스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자재 하치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이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용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든지, 수입, 지출에 있어서의 수지관리 또는 인력관리 등은 건물의 경제적 관리입니다. 자, 이 법률적 관리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 행정적 측면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한 관리로서 보존 관리라고 하죠. 이 토지인 경우에는 우리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한다든지, 또 법률적 토지의 이용 가치를 개선하죠.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자, 이런 것은 토지의 법률적 관리입니다. 또 토지에 있어서의 도난을 방지하는 대책을 우리는 세워준다든지 관리를 두어서 관리를 하겠죠.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의 관리, 건물의 공법상 규제사항에 대한 우리가 관리, 이런 것은 법률적 관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작년 25회, 26회 계속 지문에 출제되고, 작년에 또 정답 지문을 또 기술적 관리에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266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 주체에 따르는 우리가 관리 방식이 나오죠.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 자, 최근에 이 관리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작년에도 2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는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됐습니다. 자,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으로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가관리는 직영관리, 직접관리, 자치관리라고 하죠. 자, 소규모의 토지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고시텔, 요즘 아파텔 뭐 이런 거죠. 소규모의 건물 등을 본인 또는 한두 명의 자가관리 요원을 두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이 자가관리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장단점에서 정답을 묻죠. 장단점을 주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은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강한 지시 및 지휘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자가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관리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고,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우리가 경정이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자, 자가관리고 위탁관리는 외주 관리 또는 간접 관리인데 대형 건물의 관리에 우리가 적합한 관리 방식이죠. 자, 장점은 전문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업무의 효율성,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관리 비용을 적정화, 저렴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참모 체계가 단순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고 위탁 관리 업체에 있어서 인사 이동이 심하면은, 자주 바뀌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 또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위탁 관리원들의 부동산 각종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자가 관리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죠. 그래서 전부 위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에 적합한 관리죠. 네? 그리고 또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자가 관리의 강한 지심의 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자, 그리고 단점은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 벌써 정답 2번 정답지 물었죠.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고, 자가관리요원과 위탁관리요원 사이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원활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 업무, 위탁관리요원과 자가관리요원의 충돌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양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영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 시설관리 부분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위탁이 아니라 부분 위탁 방식이다. 부분 위탁 방식이란 걸 염두에 두시고, 특히 장단점에서 시험 우리가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7페이지 전문 관리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또 얘기죠. 시설 관리, 또 자산 관리가 나오죠. 또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인데 특히 이 두 개에서 또 시험 지문이 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가 소극적 관리죠. 부동산의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건물 등에 있어서의 청소 관리, 에너지 관리, 설비 관리라든지 방범 방제 등에 있어서의 기타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이런 건 시설 관리에 속하죠. 자, 자산 관리는 기업이나 부동산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우리가 적극적 관리로서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인가,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 재투자 결정, 재개발 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건 전부 자산 관리에 속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설 관리, 자산 관리,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를 또 우리가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69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활동이 나오는데, 이 임대차 활동이 또 우리가 대표적인데, 자, 임차인을 선정을 하죠. 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의 매출액과 관련해서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사무실용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를 결정하죠. 임대료를 결정하는 임대차 유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조 또는 총, 그로스죠. 임대차.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총 임대료를 지불하면은 임대인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의 영업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이죠. 자, 1차 순임대차는 이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우리는 편익, 시설에 따르는 비용에다가 특별 우리가 부가금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세금이 들어가죠. 세금이 들어가면은 1차 순임대차고, 2차 순임대차는, 자, 1차 순임대차에다가 우리가 보험료가 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3차 순임대차인 경우에는 2차 순임대차에다가 유지수선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율임대차가 작년에도 나오고 우리가 17회도 나오는데, 시험 문제 이 비율임대차가 우리 지문 속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비율임대차를 좀 주의해 두셔야겠죠. 작년에도 또 나왔습니다. 이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고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수입의 얼마까지는 기본 임대료가 되고, 그 총 수입을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임대료를 또 지불하면 되겠죠. 자, 비율 임대차가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지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 유지 활동이 있고, 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행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죠. 장비 시설 등을 우리가 어떻게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등 사전적인 유지 활동인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또 대응적 사후적 유지 활동이라고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후적 유지 활동이 대응적 유지 활동, 수정적 유지 활동이라고 합니다.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자, 그리고 보험에 보시면은 임대료 손실 보험이라는 게 하나 있죠. 자, 우리가 건물 등에 있어서 이 재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기타 영업경비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임대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임대인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이 바로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하죠.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건물에 있어서의 생애 주기와 건물 관리가 25회, 26회 또 2년 연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또 확인을 하나 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에 우리가 보는데, 자, 작년 시험에 건물의 내용 연수가 나왔죠. 자,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의 수명입니다.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의 수명, 이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 연한을 말하는데, 자, 물리적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인데, 건물의 사용에 따르는 마모라든지 마멸, 예? 또 시간의 경과나 풍우작용 등으로 한 건물의 노후와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되는데,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 건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버틴 연수를 우리는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해요. 물리적 내용 연수. 자, 그래서 이 준공을 하죠. 준공해서 여러분이 건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 이 물리적 내용 연수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있거든요.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예? 우리는 경제적 수익, 경제의 수익, 부동산의 유용성이 지속돼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기간이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버틴 연수입니다. 이 경제적 우리가 내용 연수인데,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나도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 자, 기능적 내용 연수는 건물의 기능이 우리가 유효할 때까지 기간을 말하고, 또 법률적 내용 연수는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물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 물리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개념이 우선 작년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요. 자, 건물의 생애 주기가 나오죠. 자, 이 건물의 손 크로포트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건물의 생애 주기, 연령성이 나타납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우리가 연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건물의 생애 주기, 연령성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전 개발 단계, 자, 건축물을 짓기 전 단계죠. 자, 앞으로 건물이 건축될 용지의 상태,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신축 단계인데, 신축 단계에서는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최대가 돼. 건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신축 단계고, 이 신축 단계를 지나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감퇴하기 시작하는데, 건물이 종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속하고, 이 건물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양호하게 하면 건물의 이 수명은 더 연장이 됩니다. 안정 단계의 국면이죠. 그리고 건물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노후 단계로 가는데, 노후 단계에 접어들면은 새로운 개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이 단계에서는 건축물을 새로 설계를 해겠죠. 건축물을 우리가 새로 조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의 각종 설비 등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 또는 폐물 단계라고 하죠. 이러한 5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또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22회, 25회, 26회 시험에 우리가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건물의 생애 주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업에 대한 우리가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경시켜 주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최근에 이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은 부동산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은 거시적인 환경,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러한 거시적 환경과 이 정부라든지 경쟁업자, 공중 등에 있어서의 미시적 환경으로 구성됐는데 이러한 환경을 잘 분석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는 시험 문제가 또 우리가 계속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케팅 전략을 또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시험에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공급자 차원의 전략이다. 이 공급자 차원의 전략을 말합니다. 공급자 차원의 전략. 자, 이 마케팅 중심이 되는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니치 마케트 틈새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정통적인 전략인 XTP 전략과 그리고 마케팅 믹스가 있죠. 자, 이 마케팅 믹스를 4P 믹스 전략이라고 하죠. P가 네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4픽스라고 하죠. 4픽스. 자, STP 전략에서 S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세분화 전략이죠. 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 뭐 소득이라든지 이러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우리는 어떻게 몇 개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누고 이 세분화된 시장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하죠. 이 시장 세분화 전략. 또 시험 지문에 우리가 자주 또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S를 따죠.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T는 타겟팅. 자, 타겟팅인데 바로 뭐죠? 요게 표적 시장, 여러 개의 세분화된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분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의 수요와 일치되는 집단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그에 맞는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죠. 이 표적 시장을 우리는 선정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쟁자들은 많죠.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이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경쟁업자에 비교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제품의 우리 위치를 우리 심어줄 거냐,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 포지셔닝을 우리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죠. 자, 이 차별화 전략인데 이 포지셔닝, 여기 또 P죠. 근데 이 P는 여기 4P에 안 들어옵니다. 포지셔닝은 STP의 P, 차별화 전략이죠. 자, 4P 믹스 전략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그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는 프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죠. 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 대행 전문 회사나 분양대행 전문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양할 수도 있고 중개업소나 주택금융기관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는 유통 경로 전략.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죠.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죠? 우리가 3 타입 형태의 무슨 평면 설계 뭐 이런 용어가 나오죠. 평면 설계라든지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아파트라든지 또 각종 부대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부대 시설 배치와 관련된 것은 전부 프로덕트, 제품 전략입니다.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는 거, 이런 건 제품 전략. 자, 이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하는 이 가격 전략이죠. 이 고가 전략이 있고 또 시가 전략, 또 저가 전략이 있고, 자, 동일한 평형수의 아파트를 전국에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는 단일 가격 전략, 지역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 적용하는 신축 가격 전략, 할인 판매, 할부 판매, 이런 게 있죠. 가격 전략.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 있죠. 촉진 전략. 자, 그래서 이 P 네 가지를 해서 포P라고 하죠. 촉진 전략. 자, 이 촉진 전략의 대표적인 게 광고죠. 자,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하고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광고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 있죠. 자, 이 부동산 광고에 있어서의 특징은 우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 내용별, 자, 부동산 상품 내용별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시간적,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에만 광고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또 부동산 광고는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이 있죠. 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살 사람이고, 이용하다가 팔 때는 팔 사람,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매체에 따르는 부동산 광고에 분류해서 우선은 신문 광고죠. 신문 광고, 신문 전명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 등을 이용하는 전시 광고, 우리가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땅, 금매, 이런 약어 등을 이용하는 안내 광고가 있고, TV, 라디오 광고, 전국적을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노벨티 광고죠. 이 장식적인 작은 물건,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명도 알리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하는 노벨티 광고가 있습니다. 노벨티 광고. 또 영업정보의 간판 등의 색상을 통해서 하는 점두 광고가 있고, 또 우리 직접 우편물에 의한 광고, 다이렉트, 다이렉트 메일 광고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일을 DM 광고인데, DM 광고는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광고로서 효과적이죠. DM 광고. 그리고 뭐 우리가 교통, 우리 광고, 업계 출판물 광고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체에 따른 분류고,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무료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보험 설계사처럼 고객과 직접 만나서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인적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대표적으로 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또 많이 팔수록 생산자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판매 촉진.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의 형태, 촉진 전략의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오죠. 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오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아이다의 원리가 있죠. 아이다로 읽습니다. 아이다의 원리. 앞에 A는 attention이죠. 자, attention. 우리가 주의를 끌죠. 자, 고객에 있어서의 주의, 주목을 끌어서 interest, 관심,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관심을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에 있어서의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이나 강도 등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이 나오죠. 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지속적이고 우리가 장기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우리는 브랜드를 중시하는 상표적 브랜드를 중시하는 전략을 말하죠. 자, 여러분이 이 개념이 우선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 제 마지막 우리가 단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이론도 6문제가 출제되는 우리가 부분인데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